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할 매수한 그 종목 기업들로 좀 미국 주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국 주식에 좀 그런 거 없을까요? 한국 주식도 저는 분할 매수할 만한 기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아니면은 최근에 원자재 얘기가 나오니까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한 주가 가격이 비싸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월급을 좀 받으시거든요. 월급쟁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리필되는 시드로 투자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적금처럼 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네이버 같은 기업을 한 달에 한 주만 사세요. 네, 날짜만 정해놓고 아니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3% 빠진 날만 기다리다가 3% 빠지면 한 주 산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계속 사시면은 오르든 내리든 모으시고 그게 5년, 10년 쌓이면은 그게 엄청나게 큰 시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성의한 답변 같지만 해보시면은 돈 되는 걸 아실 거거든요. 정말 성장하는 기업을 잘 고르시면 그리고 맨날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혹은 주식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잖아요. 네이버 경쟁 기업처럼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좀 이슈가 많이 되니까 그런 데서 기업 가치가 유지가 되는지 성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실 때도 금액 따라서 본인이 한 달에 투자할 수 있는 신규 자금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나눠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30만 원은 뭐 성장주에 그다음에 뭐 30만 원은 뭔가 가치 있는 곳 배당 있는 곳에 나머지 30만 원은 혹시 모를 예수금으로 비중을 좀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분할 매수할 종목들을 좀 골라 놓으시는 게 어떨까? 성장주와 배당주를 네. 3, 3, 현금 3 이 정도. 네, 뭐 그런 식으로.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주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IT 그다음에 반도체. 국내는 반도체 말고는 딱히 없고요.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변동성 높은 2차 전지. 네, 그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 배당주는 금리 인상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은행을 제가 직접 사모기도 했고 그다음에 은행을 이제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제 제가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금리 인상 기간에는 뭐니 해도 금융주가 못 가면은 다 빠그라집니다. 금리 인상 기간에는 금융주가 가야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장을 하는 거니까 금융주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금융주는 뭐 말 그대로 저평가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제 주주환원 확대도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금융주를 또 분할 매수해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금리 6번, 7번 올린다고 네. 하는데 그런 것도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이버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카카오는 아니네요. 제가 카카오를 네. 제가 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가끔 보여드려요. 네. 제가 카카오랑 카카오뱅크가 딱 상장되고 난 뒤에 워낙 사람들이 카카오 좋다. 제가 실제로 그 달란트님 아시죠? 네, 알려주죠. 네, 그 달란트 형님이랑 방송하면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좀 딱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달란트 형님이 카카오를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방송 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방송에 라이브를 하니까 채팅창에 막 카카오를 왜 욕하냐, 카카오는 잘 간다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시청자분들이랑. 제가 딱 그때 너무 이제 고점인데 자꾸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의 신호다. 해서 방송 중에 종토방에다가 글을 썼어요. 네이버에다가. 그리고는 내일 고점일 것 같다. 이제 도망칩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고점이에요. 둘 다. 고점을 어떻게 보면 이게 스플릿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 물량 풀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이거 못 간다. 기관형들 내일부터 공매도 침이고 어떻게 가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 글을 남겨놨는데 우연찮게도 둘 다 제가 고점을 맞췄는데 기업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ESG라는 곳에서 이제 G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버넌스 측면에서 이게 물적 분할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IPO 같은 것에 뭐 아니면은 이중적으로 실적이 잡히는 거 중복으로 이제 실적 잡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아들이 돈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많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선물을 안 해주고 연을 끊으면은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물적 분할을 상장했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업 내에 속해 있으면 이제 그 재산을 공동으로 쓴다라는 거고 둘이 서로 IPO를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을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간의 경제적인 뭔가 이렇게 혹은 경제적인 결정 그리고 주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결정을 들고 있으니까 연결되는 재무 상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집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아니면 카카오게임즈 같이 개별 기업은 또 모르겠지만 카카오만 놓고 보면은 저는 앞으로 모빌리티나 이런 거 IPO를 안 한다고 하면 모를까. 여전히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금 카카오를 보는 거는 또 다른 또 물적 분할 또 이슈가 또 나올 거고 IPO 이슈가 나올 거고
그럼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작년부터 카카오뱅크 전부터 네. 이거를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그때 전문가분들 이렇게 갈리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카카오는 더 뭐 플랫폼 기업으로 잘 나갈 것이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약간 지주사가 되는 개념으로 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 카운트가 네. 되니까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그 후자 쪽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그 차트를 분석을 하든 아니면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기관과 외국인의 관점을 되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기관이 우리를 누른다. 그럼 기관이 사서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집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셋밖에 없어서 그래요. 개인이냐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이제 지금은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투자하실 때는 많은 케이스가 개인이 팔면 저점이고 개인이 사면 고점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제일 많이 땡긴 게 개인이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 12월 29일, 30일부터 주구장창 팔기 시작해요. 배당이 좋을 거고 특별 배당 이슈라는 걸 소문을 들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가 외국인은 특별 배당을 받았는데 지수가 막 배당 나간 날 8%씩 쏴버리니까 그걸 보고는 외국인이 신나게 팔았거든요. 그리고는 기관도 팔았어요. 고점에서. 그리고는 그걸 물량을 받은 개인들이 지금 평당 9만 원, 8만 5천 원 이렇게 물려 있는 건데 이게 기관 외국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장기 관점에서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는 실적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 매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시면 기관이 아예 매수 매도를 안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작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력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말 그대로 리딩방에서 문자에서 좀 언급될 만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기관이 매수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 펀더멘탈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너 리스크가 있든 아니면 뭐가 있든 간에 그게 기관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돈이 되는데 안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보실 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게 차트 움직임이 좋아도 기관이 매수 매도를 아예 안 하면은 이런 데는 무조건 단타다.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단기로 트레이딩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경매장에서 우리가 호가를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그냥 장사를 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장기적으로 무슨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접근하는지 그걸 보시면은 좀 더 개인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이 기업에 대한 뷰, 이 섹터에 대한 뷰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좀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카카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고점 대비해서 네. 그게 좀 자금이 더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ETF에 대해서 이게 글로벌 시장이 좀 많이 복잡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ETF 자금성을 놓고 보시면 우리가 BBIG, 뭐 ETF 이런 것도 보셨을 거고 코리아 뭐 코스피 200, MSC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BBIG 중에서 인터넷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IT 같은 경우에는 1등이 네이버고 2등이 카카오고 뭐 3등이 원래 더존비전이었다가 더존비전이 빠지고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들어갔다. 이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뉴딜 지수가 됐든 MSCI 지수가 됐든 그런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뭐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딱 찍어서 사는 타이밍은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러니까 가끔 질문을 주세요. 외국인이 사지 않았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신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하루에 이제 매수 매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ETF적인 큰 자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를 샀을 때 네이버도 샀냐? 네이버도 샀다 그러면은 기관이 이거는 펀드로 말 그대로 패시브 펀드로 매수가 들어온 건데 액티브하게 들어온 게 아닌데 그걸 이제 외국인의 매수라고 생각하고 큰 돈을 넣는 그런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카카오 저승사자라고 그러니까 불러주시는데 카카오가 성장을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가 뭐 뱅크나 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많이 왔고 반등이 들어오고 그런 반등이 있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유사한 기업인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카카오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테이버님께서 그 하나의 의견으로 해주신 거니까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또 막 그렇게 카카오 저승사자 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밝혀주시는 게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니까요. 근데 이게 투자자는 개인의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좀 더 투자해서 성과가 맞아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또 뭐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는 또 이런 이슈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 네이버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테이버님 삼성전자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는 사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사면 안 된다. 지금 사야죠.
지금 사야 돼요? 네, 지금 사야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항상 이제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딱 하나의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D램 가격. 네, D램 가격의 차트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D램 가격이 생각보다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작년 11월쯤에 밝혔는데 D램 가격이 내년 1분기면은 좀 저점을 찍을 것 같다. 내년 2분기부터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2분기에 이제 들어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반등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뭐 일본에 지진도 나고 그리고는 키옥시에서 사고도 발생하라고 해가지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못 오르고 있어요. 근데 왜냐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무래도 TSMC에서 CPU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뭐 공급난 문제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면서 완전히 반등을 보이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는 D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4, DDR5 이런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DDR4에 대해서 생산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DDR5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나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하이닉스에서 만든 DDR5가 판매는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것도 판매는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이걸 튜닝하는 분들이 한 번 더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좀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점 놓고 보시면은 DDR4의 시장을 DDR5가 잡아먹는 그런 상황, 침투율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DDR5가 대중화가 돼야 어떻게 보면은 좀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수익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DDR5의 가격 지표를 우리가 메인으로 삼을 때 그리고 DDR5가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갈 때 그때가 국내 반도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나왔던 그 랠리의 다시 한번 재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 관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도 연말에 특별 배당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주주총회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 2018년부터 18, 19, 20년 해가지고 3년 동안의 영업이익에 이렇게 배당을 주고 남은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이익 50%를 2020년도 연말에 특별 배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 연말에는 배당이 좀 셌어요. 2021년도에는 배당이 뭐 특별 배당이 있을 거다 했지만 없었죠. 그런 걸 놓고 보시면은 올해는 2022년이고요. 내년 돼야 3년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3개년도마다 특별 배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매년 특별 배당을 못 주는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뭐 라인 투자할 때 막 10조, 20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큰 돈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매년 배당을 주면은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버는 돈을 3년 동안 이제 갈무리를 해서 그에 50% 배당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3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4년이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때쯤 돼서 또 DDR5가 랠리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삼성전자는 내년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우상향각이 얼마나 잡힐지는 실적을 놓고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7만 원 밑으로 안 빠지는 이유도 그런 기대감이 앞으로 있고 또 기관 외국인 관점에서 2년 정도 투자하는 긴 건 아니거든요. 네, 2년 너무 이게 길어 보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1, 2년 투자하는 게 1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관 투자잖아. 정말 이게 뭐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한테는 1, 2년 정도야. 네, 그 정도는 뭐 책 좀 읽고 여행 좀 다니고 뭐 그러면은 시간 후딱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뭐 기관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서 안 빠진다 하면은 더 뭐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선반영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선반영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적어도 DDR5가 상용화가 돼야 좀 강한 좀 시원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가격대 한 7만 원? 네. 원절인데 이 정도에서는 괜찮은 가격이다. 네네네. 그 정도에선 제가 이제 주식을 항상 말씀드릴 때 내가 매수하는 가격에서 10% 빠질 거는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10%를 왜 보냐 그러면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팬데믹이 됐든 뭐가 됐든 조그만한 이슈가 생기면은 10%, 큰 이슈가 생기면은 20%, 그다음에 진짜 이거는 좀 쇼크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30%씩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정보가 많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밑으로 10% 빠질 정도 라인을 잡아놓으면은 엔간한 일에 10%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점을 좀 저점으로 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고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면 6만 3천 원 갈 거냐? 안 가거든요. 6만 3천 원을 간다는 소리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배당이 엄청나고 내년 연말 기준으로 배당이 가면 6% 7%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올해 내년까지 특별배당 대충 따져가지고 보셨을 때 2년 동안 배당이 한 삼성전자가 8%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적금보다 나으니까 들어가 계실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지 않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또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D램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메모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좀 반영하면
이게 올라가는 폭이 네. 그래도 7만 원이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성공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도 GOS 이슈 아주 시끄럽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인텔에서 뭔가 CPU를 빠르게 내면서 DDR5를 상용화를 막 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성능은 좋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씩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서 D램 메모리 반도체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안 공장이 삼성전자가 잠깐 이제 완전히 셧다운이 된 건 아니지만 잠깐 섰다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1분기 매출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조금 걱정이고요. 그리고는 파운드리 쪽을 보시면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퀄컴이나 AMD가 삼성이랑 일을 하다가 TSM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썰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확실한 거는 AMD가 TSMC로 옮겨갔다라는 건데 AMD가 이제 삼성이랑 3나노에서 그 차세대 그래픽 카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TSMC로 옮겨갔다라는 건 아무래도 수율 문제지 않나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인데 7나노 같은 경우에도 마땅히 대량 생산하는 게 엔비디아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추가 물량은 TSMC로 옮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흉흉해요, 소문이. 그러니까 삼성이 확실히 본인의 파운드리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엑시노스다 보니까 외부 물량을 많이 소화를 하고 그런 걸로 성능을 많이 보여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물량이 엑시노스라는 점에서 시스템 온 칩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으로 하는 것도 뭐 주주한테 믿음을 줘야 좀 주가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거고 좀 실적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이제 영업이익 수준도 미미하고 약간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 대비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5조가 안 되거든요. 5조 넘기고 10조 정도는 넘어가야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돈이 이제 1조씩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공장 하나 지금 10조씩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영업이익으로 10조씩은 내줘야 정상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뭔가 PER 혹은 본인들의 뭔가 주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쪽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D램 가격이 거의 주겠네요. 네네. 거기 어떻게 될지. 네. 그러면 최근에 그 갤럭시 S22, GOS 이런 모바일 사업부 이런 것에 조금 지지부진한 혹시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거에는 특별히 막 주가가 흔들리거나 막 그럴지도 않을까요? 일단 제가 걱정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나이가 35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긱벤치를 제가 실제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 저도 이제 뭐 컴퓨터 약간 컴덕이기 때문에 뭐 그래픽 카드가 새로 나오면은 CPU가 새로 나오면은 그 벤치마크 지수를 다 봅니다. 그런 걸 보는 입장에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자동차의 제로백을 그냥 이게 뭐 즐기시는 분들은 즐기시겠지만 보통 안 즐기면서도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스펙이거든요. 성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의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이미지가 국내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 혹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는 그 애플을 제외한 모든 그 AP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애플 쏠림 현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세요? 거기다가 지금 애플 실리콘이 워낙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애플이 M1 울트라라는 이제 새로운 칩을 발표를 했는데 그 성능이 인텔 것을 뛰어넘을 만큼 조금 최적화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저전력에서 이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스펙을 보여주는데 같은 암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애플은 자체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새로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 이걸 암 기반으로 그걸 가져와서 만드는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을 그걸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애플 말고는 생태계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보시면은 저는 이게 GOS 이슈를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판매량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애플이 뭐 그걸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가형 핸드폰도 499달러였나요? 엄청 강력한 가격으로 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애플의 독점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합니다. 판매량을 잘 보셔야 되지 않나. 물론 이게 뭐 폴더블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삼성의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쉽게는 무너지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2030 이게 아니면은 10대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니 해도 벤츠다라는 얘기를 자동차 업계에서 하듯이 결국에는 뭐니 해도 애플이다라가 돼버리면은 벤츠 대 제네시스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갤럭시 대 애플이 그런 느낌이 되면은 좀 많이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참 GOS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게임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뭐 굳이 뭐 안드로이드가 뭐 애플로 넘어가겠냐 iOS로. 근데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신뢰의 문제로 본다고 하면 또 그런 결과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좋은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삼성에서 다르게 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네. 삼성에서 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조금 큰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집에 있는 가전이 대부분 삼성 아니면 LG일 텐데 삼성에서 이제 최근에 비스포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난 뒤에 냉장고, 세탁기, 뭐 스타일러 이런 거를 되게 좀 잘 만들고 있고 잘 팔고 있죠. 요거에 대한 OS, 혹은 OS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를 이제 삼성 갤럭시랑 합쳐가지고 TV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스마트 가전, 소위 말하는 IoT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애플에서 못하는 게 맞거든요. 애플은 TV가 자체 브랜드가 없고 그다음에 뭐 세탁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삼성만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 내에서 본인들이 어떤 걸 만들어서 보여주느냐, 그건 또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1등 가전이라는 거는 또 무시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케미컬 쪽도 그렇고 아니면은 원자재도 어떻게 보면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드웨어 중에서도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저점이다라고 할 때 지금처럼 많이 빠졌다라고 할 때는 매수를 고려보셔도 되지만 이게 적당히 오르면 팔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 좀 기민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투자하기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시드가 적은 분들은 빨리 돈 벌고 싶으면 이런 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은 길기 때문에 조금은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별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클이 뭐 배당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한 대략 3년 정도 그 정도 봐야 되는 거죠. 한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그 안에 뭐 정고점을 가니 뭐 이게 좀 급등이 오니 그리고는 모든 헤드라인이 삼성전자 날아간다면 그때가 마실 때예요.